안녕하세요. 아, 되게 뻘쭘하네요. 사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도 되게 어려 보이지만 실제로도 나이도 어려서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해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하고 말 좀 더듬더듬해도 그러려니 하고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발표 주제는 몽고디비 이렇게 쓰세요예요. 처음에 발표 주제가 원래 몽고디비를 쓰면서 알게 된 것들이었는데, 알게 된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몽고디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바꿔봤고요. 이음이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몽고디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도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안 좋고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다 같이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음은 거의 RDB만 했었어요. 레디스를 캐싱으로 쓰긴 했지만 MySQL을 썼고요. MySQL에 좀 스케일러빌리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몽고디비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걸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음 소시저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혹시 이음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좀 소개해주세요. 아, 네. 이음 소시저스는 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 얼굴을 한 외계인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얘가 이음신이란 캐릭터인데, 이 이음신이 안드로메다에서 와서 지구의 그 착실한 청년 남녀들을 이어주기 위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 이런 좀 유치하지만 뭐 그런 얘기고요. 하루에 한 명씩 서로를 매칭시켜주고 서로가 오케이가 되면 서로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식으로 매칭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회사는 합정역에 있고, 제가 지금은 3년차 개발자인데 회사를 한 3, 4개 정도를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의 좋은 점은 남녀 비율이 1대1입니다. 여기도 다들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도 여자분들 오늘 많이 오셨네요. 한 3명 정도? 3, 4명? 저 없을 줄 알고 되게 걱정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벤처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도 되게 젊고 평균 연령이 한 28에서 9 정도 될 거예요. 되게 분위기가 젊고, 주변이 홍대다 보니까 맛있는 데도 많아서 점심때 이거저거 먹으러 다니고, 네,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는 이음뿐만 아니고 여기 IMAT이라는 좀 더 직장인들에 타겟팅된 그 매칭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런칭한 서비스가 여기 주황색 원 헤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한국에서 벗어나 좀 더 글로벌 매치메이킹 시장을 노려보자 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기획을 해서 작년 9월에 런칭을 했는데 2월의 마지막으로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좀 슬프네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몽고디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몽고디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몽고디비는 텐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픈소스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다큐먼트라는 건 문서잖아요. 근데 이 문서의 포맷이 전부 제이선이에요. 그래서 몽고디비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제이선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 몽고디비가 노에스큐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인덱스가 엄청 다양하게 지원이 돼요. 보통 노에스큐를 쓰면 키만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인덱스를 MySQL처럼 여러 복합 인덱스도 걸 수 있고,
빅트리 인덱스뿐만 아니고 뭐 지오그래픽 인덱스나 아니면 해시드 인덱스도 걸 수 있고 해서 그 IDB를 쓰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엔 최대의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뭐 NoSQL 유명한 거는 아마 HBase나 카산드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거의 MySQL 설치하는 수준의 난이도로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NoSQL의 장점인 레플리케이션이나 샤딩 부분은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컨시스턴시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oSQL엔 캡시어럼이라는 게 있죠. 뭐 CAP 중에 2개만 만족할 수 있다. 여기서 몽고DB는 컨시스턴시랑 파티션 톨러런스를 지원하는 NoSQL입니다. 좀 더 다큐먼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는 왼쪽에 SQL 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위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구조가 있고 그 밑에 테이블 대신 콜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콜렉션이라는 게 문서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테이블에는 스키마가 있지만 몽고DB 콜렉션은 스키마가 없어요. 같은 콜렉션에 모여 있어도 전혀 다른 데이터들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다큐먼트는 JSON 포맷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 JSON이 사실 사람이 읽긴 좋지만 기계가 처리하기에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니까 내부적으로는 비슨이라는 그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문서가 JSON이고 쿼리 랭귀지도 JSON입니다. 그 다큐먼트 구조기 때문에 되게 필드를 자유롭게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필드를 추가 삭제할 수 있는데 다큐먼트 하나에 용량 제한이 있어요. 용량 제한이 16메가가 있습니다. 16메가가 있는데 이걸 설정해서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서 하나가 가져오는 뭐 메모리 대역폭이나 이런 걸 차지하는 것 때문에 16메가를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제로 쿼리랑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DB에서 인벤토리랑 컬렉션에 업데이트 하는데 뭐 어떤 조건에 맞는 다큐멘트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려주면 쿼리와 똑같이 JSON 형태로 그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이 다큐먼트는 모든 다큐먼트는 강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 있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키가 _id라는 필드로 강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몽고DB의 모든 다큐먼트는 _id라는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값은 사실 그 데이터 포맷을 뭘로 하는지는 상관은 없는데요. 몽고DB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오브젝트 id라는 데이터 포맷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포맷은 아래에 나와 있는데 12바이트 길이인데 제일 앞에 4바이트가 타임스탬프죠. 타임스탬프여가지고 이 몽고DB에서 인서트를 오브젝트 id를 강제로 지정하지 않고 인서트를 하면 무조건 타임스탬프 오더링으로 쭉 쌓이는 겁니다. 뭐 파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id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는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id로 나중에 이 문서가 삽입된 시간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 방면에서 쓸모가 많은 id입니다. 그리고 실무하시다 보면 아마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레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몽고DB의 레플리케이션은 레플리카셋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레플리케이션을 강제하고 있고요. 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프라이머리는 그 모든 라이트는 프라이머리에만 쓰게 돼 있고, 뭐 슬레이브들은 읽기 전용, 읽기 부하만 분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레플리카 셋들은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가 인서트가 되면 프라이머리에 그 오퍼레이션 로그가 있어요. 바이너리 로그를 그 스트리밍 받아서 그 변화를 어싱크하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인서트를 했는데 사실 세컨더리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어싱크하게 하지 않고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완료되는 시점에 슬레이브의 이 변화 사항을 모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걸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몽고DB에서는 업데이트 옵션 중에 라이트 컨선이라고 부르는데, 라이트 컨선은 0에서 3까지의 값이 있습니다. 0은 그냥 쓰고 나서 뭔가 에러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 1은 프라이머리에 써진 게 확인을 한 거. 만약에 2나 3까지 가면 그 세컨더리에 어느 정도까지의 데이터가 전파가 됐는지를 개런티를 받을 수 있죠. 쿼리 시점에. 근데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프라이머리 쓰고 슬레이브에 쓰고 하려다 보면요. 그리고 레플리카 셋 주로 쓰면서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페일오버를 복구를 하기 위함이죠. 아까 봤던 그 세 개의 멤버 레플리카 셋에서 프라이머리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프라이머리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 세컨더리끼리 하트빗을 계속 주고받아요. 한 20초 간격으로 난 살아있다 이 신호를 계속 슬레이브들한테 보내서,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세컨더리 중에 새로운 애가 그 프라이머리가 돼서 다시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하고 머신이 많아질수록 그런 룰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데까지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또 특이한 게, 레플리케이션은 최소한 그 레플리카 셋에 있는 그 머신 수가 3대 이상이어야 해요. 왜 이런 룰이 생겼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투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2개만 가지고 레플리케이션을 하면, 여기 아비터라는 애를 강제적으로 레플리카 셋에 넣어서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다운되면 얘는 투표에만 참여를 하고 데이터를 복제를 받지는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둡에서 세컨더리 네임 노드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딩이 사실 NoSQL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사실 저도 샤딩을 실무에 써보지는 않아서 많이 말씀드리긴 힘들고, 대략 구조만 말씀드리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쿼리를 날릴 때 몽고DB에 직접 그 DB 인스턴스에 직접 쿼리를 날리지 않고 라우터라는 애를 통해서 라우터라는 애를 통해서 쿼리를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샤드의 구성 멤버는 컨피그 서버와 샤드들로 나뉘는데, 이 샤드 안에서도 레플리카 셋을 만들어서 어벨리터 샤드 중에 하나가 죽어도 그 데이터를 잃지 않는 그런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 컨피그 서버는 말 그대로 어떤 노드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하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샤드는 말 그대로 샤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는 거죠. 그 샤딩을 하는 키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몽고DB를 쓰기로 했나 하는 건요. 사실 이음의 데이터 중에 가장 큰 용량을 차지하는 거는 매칭 데이터거든요. 회원별로 하나의 매칭이 주어지는데, 이게 회원수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음 DB 중에서 가장 오버헤드를 많이 일으키는 게 그 매칭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글로벌 데이팅 서비스를 한다면 그 매칭 수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일단 대략 회의를 서비스하면서 예상했던 회원 수는 이음의 10배 정도? 그래서 한 100만 유저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참 꿈이 컸던 거죠. 그리고 회의는 하루 3개의 매칭을 주고 추가적으로 그 코인을 내서 구매가 가능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매칭이 몇 개까지 늘어날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RDB를 쓰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몽고DB를 쓰면 스케일러블 하다더라. 그래 한번 써보자. 이런 정도로 그 선택을 하게 됐고요. 사실 몽고DB 말고 처음에 아파치 HBase를 쓰려고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몇 가지 점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단 몽고DB는 보통 리눅스 머신에 잘 깔리는데 HBase는 기본적으로 하둡 클러스터가 필요하죠. 하둡 클러스터는 네임노드하고 제가 하둡을 설치해본 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대 정도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둡 클러스터가 설치한다고 해서 뚝딱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클러스터를 운영해본 경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음 개발팀에는 사실 그렇게 하둡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 많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났던 게 몽고DB는 인덱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거의 MySQL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HBase는 세컨더리 인덱스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 지원하는 정도가 우리가 직접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결정적으로 회의 서비스 API를 Ruby on Rails로 만들었는데 루비 잼이 몽고DB는 굉장히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몽고ID라고 하는 좋은 잼이 나와 있어서 이걸 거의 그냥 그대로 갖다 썼는데 HBase는 이상하게 루비 커넥터가 없더라고요. 아마 태생이 자바다 보니까 그랬는지 잘 몰라도 그 잼이 있긴 한데 거의 서포트도 안 되고 뭐 레일즈 최신 버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많아서 몽고DB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3대를 썼어요. 서버는 일단 아마존 EC2의 버추얼 머신을 팠고요. 그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들 보시면 몽고DB를 이미지를 떠놓은 게 올라와 있어요. 뭐 당연히 무료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그 장애를 대비해서 에멀라지 인스턴스 2개를 쓰고 티어 마이크로 하나를 아비터로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에멀라지는 몽고DB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몽고DB가 하드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메모리 맵을 써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나면 그 메모리에 없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으면 하드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로드를 해야 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IO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EBS를 1000 IOPS로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게 EC2가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나오고 한 달에 다 해서요. 그리고 EBS가 200불, 300불 정도 나와서 토탈 코스트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모니터링은 뉴렐릭이랑 MMS를 썼는데요. 뉴렐릭은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좀 많이 쓰는 모니터링 툴이죠. 그리고 설치가 되게 간편하고 모니터링 되는 파라미터 종류도 많고 무엇보다 무료입니다. 이게 서버 대수를 많이 늘리려면 유료 전환을 해야 되지만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어서 일단 무료로 사용했고요. 기본적인 CPU 스탯이나 메모리 스탯이나 스토리지나 초당 오퍼레이션 수나 이런 것들은 뉴렐릭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했고 부가적으로 사용한 게 밑에 있는 MMS라는 모니터링 서비스예요. MMS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몽고DB 벤더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모니터링 툴이에요. 훨씬 더 몽고DB 스페시픽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무엇보다 백업
주기적으로 백업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백업을 뭐 하드에 있는 내용을 덤프를 떠서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몽고DB에 연결을 해서 오퍼레이션 로그를 스트리밍 받아서 한 6시간 단위로 스냅샷을 떠주더라고요. 근데 그 서비스가 연간 사용량이 $50 이하면 그냥 무료로 해주거든요. 저희는 아마 한 달에 한 $3, $6 이렇게 나왔어요. 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 전체 용량이 10기가, 20기가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진 않고. 네, 아무튼 몽고DB를 쓰시려면 이 MMS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DB가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나, 사실 이거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고 아래에 있는 URL에서 결과를 가져와서 정리를 한 건데요. MySQL하고 퍼포먼스를 대결을 해봤고요. 두 가지 경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는 전체 로우 수가 10밀리언이니까 1000만 개죠. 1000만 개 중에서 5000개 또는 5만 개의 로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 아니 그리고 1000만 개를 인서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아래는 2억 개죠. 2억 개의 로우 중에서 5000개, 5만 개, 50만 개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비교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 사실 리드는 데이터셋이 적을 때는 특이하게 더 오래 걸려요. MySQL보다 한 0.3배 정도 느린 모습을 보여주는데 MySQL이 3배 정도 빠른 거죠. 이건 아마 몽고DB가 사용하는 메모리 맵이 초기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 아래 그래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로우 수가 한 2억 개를 넘어가면 몽고DB가 한 1.3배에서 2배 정도가 빨라져요. 물론 MySQL 캐시가 없을 때, 캐시가 있어도 빨라요. 몽고DB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5초 정도가 걸렸고요. MySQL은 한 200초 가까이 걸렸는데, 네, 아무튼 대용량으로 갈수록 리드도 빠르고 라이트는 항상 빨라요. 이게 몽고DB가 라이트가 빠른 이유가 라이트를 할 때 그 내용을 바로 하드에 쓰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에 있는 그 오퍼레이션 로그에 일단 라이트 어헤드 로그를 쓰고, HBase랑 굉장히 비슷하죠. 어헤드 로그를 쓰고 그 후에 하드에 적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라이트는 MySQL에 비해서 몽고DB가 확실히 언제나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몽고DB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점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쿼리 랭귀지예요. 쿼리 랭귀지가 SQL을 사실 저는 굉장히 여기서 오랜 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거의 개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SQL이 굉장히 익숙하고 ORM 이런 걸 쓰는 것보다 SQL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 제이슨 기반의 쿼리 랭귀지가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그룹바이에 해당하는 몽고DB의 기능이 어그리게이트인데 어그리게이트 문법이 정말 좀 트라우마가 생기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번거롭고요. 그리고 스키마가 없다 보니까 MySQL에서 해주는 타입 컨버전 같은 게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바차 컬럼인 거를 인티저 조건을 검색을 해도 알아서 인티저를 스트링으로 검색을 해서 스캔을 해서 가져와 주잖아요. MySQL 같은 경우에. 근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다르면 아예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쿼리를 작성하기 전에 한 번쯤 이 쿼리가 진짜 맞는 쿼리인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내가 찾는 그 데이터형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어찌 보면 좀 쿼리 기능이 MySQL에서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랭귀지를 지금 서비스에서 쓰던 거를 간단히 가져와 봤는데 루비로 돼 있어서
JSON으로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그 스트럭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제일 불편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updated at이 start date보다 크고 end date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SQL에선 그냥 그 부등호를 써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GT 넣고 LT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 AND 조건이랑 OR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AND 조건을 넣으려면 그 AND에 해당하는 불리한 조건들을 전부 오브젝트 안에 어레이에 넣어서 그 혹시 안에 또 그게 그 안에 불리한이 있으면 또 오브젝트 만들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뭐 괄호가 하나 꼬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잘못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나마 좀 아이디가 괜찮으면 찾기 쉬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능 저하가 몽고DB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할 때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몽고DB의 구조를 좀 보셔야 합니다. 보시면 피지컬 메모리가 있고 버추얼 메모리에 OS에서 메모리 맵을 해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죠. 근데 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은 익스텐트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익스텐트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파일 블록이에요. 파일 블록을 한 2기가 정도로 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하드에 분산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익스텐트 안에 익스텐트는 뭐 하나의 콜렉션만 넣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익스텐트에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익스텐트에 그 콜렉션에 있는 문서들이 전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서트를 할 때는 익스텐트에 있는 그 빈 공간에 레코드를 넣어야겠죠. 근데 인서트를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비어있는 익스텐트에 차례차례 데이터를 쌓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업데이트가 일어나서 그 중간에 껴있는 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몽고DB에서는 다큐먼트 그로스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아마 레코드 구조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픽스드 돼 있지가 않고 앞에 16바이트 헤더 뒤에 빗선 오브젝트가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빗선 오브젝트는 최대 16메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레코드까지 합쳐서 16메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길이를 인서트 할 때는 만약에 두 번째 있는 애가 얘가 이 정도 길이였어. 근데 만약에 업데이트를 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나면 이 자리에 맞지를 않으니까 몽고DB에서 얘를 로케이션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져서 얘를 복사를 하고 또 바뀐 메모리 수 읽어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뒤에 있는 애가 있으면 또 밀어줘.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네. 아무튼 업데이트라면 다큐먼트 그로스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런 리로케이션이 발생하진 않아요. 무조건 발생하진 않고 패딩 팩터라는 게 있어요. 몽고DB에서 이 레코드를 익스텐트에 넣을 때 어느 정도의 그 패딩을 남겨놔요. 그래서 그 패딩 팩터를 잘 조절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도 그 다큐먼트 그로스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데이터를 쓰다 보면. 그래서 몽고DB 레코드에 그 어레이의 길이를 늘린다거나 몽고DB엔 어레이를 자료 구조로 넣을 수 있어요. 필드를 추가를 한다거나 하면 다큐멘트의 길이가 커질 때는 퍼포먼스 저하를 꼭 감안해 두셔야 되고요. 딜리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빠지면 이 빈 공간을 그냥 버리는 거죠. 익스텐트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성능도 성능이고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인데요. 이 문제는 이게 아마 포스트그리 SQL에도 있는 문제인데 포스트그리 SQL에는 백큐미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온라인에서
서버가 올라가 있는 온라인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오프라인 모드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빈 공간을 없애고 싶으면 서버를 내려야 되는 거죠. 뭐 레플리케이션 셋을 쓰면 하나 내려놓고 뭐 하나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업데이트와 딜리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짜다 보면 트랜잭션을 꼭 하나씩 넣게 되는데, 몽고DB의 트랜잭션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 없어요. 몽고DB에는 트랜잭션이 없습니다. RDB에서 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개의 다큐멘트를 여러 개의 다큐멘트의 변경사항을 동시에 적용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콜렉션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몽고DB에서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건 딱 하나의 다큐멘트에 대해서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거만 제외하고는 그 원자성이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할 때 그런 트랜잭션이 없도록 해야겠죠. 이건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발표 준비하다 처음 알았는데 투페이지 커밋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산DB에서 많이 쓰는 트랜잭션 알고리즘이라는데, 이게 몽고DB 내부에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만약에 쓰고 싶으시면 직접 구현을 해서 써야 되고요. 사실 그런 건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못 되죠. 웬만하면 DBMS가 해주는 영역에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락도 굉장히 후집니다. 락이 후져요. MySQL의 InnoDB 같은 경우에는 그 로우 레벨로 락을 걸 수가 있죠. 근데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 레벨 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MySQL로 따지면 다른 테이블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리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하나의 리드락과 하나의 라이트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리드의 락을 기다리고 있는 큐가 이렇게 쭉 있겠죠. 큐가 있어도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 무조건 라이트를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요. 근데 몽고DB가 아마 라이트에 굉장히 큰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특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드 오퍼레이션 쭉 라이트가 되는 중엔 어떤 리드 오퍼레이션도 그걸 치고 들어올 수가 없고요. 몽고DB 2.2 버전부터는 그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라이트가 락을 양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만약에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 쌓여 있으면 리드가 그 락을 못 가져가긴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다행히 리드 락은 여러 그 프로세스가 공유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좀 컨커런시는 뭐 InnoDB나 이런 RDB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아마 많이 쓸 일이 많이 있죠. RDB라는 게 사실 릴레이션을 위주로 한 데이터베이스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뭐 어떤 오브젝트와 어떤 오브젝트가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몽고DB를 쓰다 보면 또 마찬가지의 경우가 생길 텐데, 몽고DB에서 릴레이션십을, 그러니까 여러 다른 오브젝트가 관계를 가지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인베딩이고 하나는 레퍼런싱인데, 인베딩은 말 그대로 그 관련이 있는 오브젝트를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에 유저가 여러 개의 아티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아티클을 전부 유저 콜렉션 안에 때려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레퍼런싱은 RDB랑 굉장히 유사해요. 두 개의 별도의 콜렉션을 만들고 유저 다큐먼트에 아티클의 그 포린 키를 넣는 거죠. 근데 써보니까 사실 둘 다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베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관련된 오브젝트를 그냥 그 안에 하나의 다큐먼트로 취급을 하는 거죠. 컨택트라는 데이터를 만약에 RDB였으면 다른 테이블에 존재했을 데이터인데 유저에 같이 넣는 거죠. 간단해서 좋긴 해요. 뭐 이 데이터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하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 스키마도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원하는 걸 넣으면 돼서 참 쉽고 퍼포먼스가 좋죠. 그 조인을 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쭉 가져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 유저의 컨택트만을 가져오고 싶다, 그런 오퍼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셀렉티브가 없다는 게 그런 뜻인데요. 만약에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 중에 세 번째 거만 가져오고 싶다, 이거 안 되고요. 그냥 전체를 가져와서 그 중에 세 번째 거를 빼와야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가 커질수록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먼트 그로스가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 그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면 그 듀플리케이션의 위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2개의 아티클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아티클의 유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인베딩 했어요. 어서라는 이름으로. 근데 얘가 원래 이름이 릭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티클에서는 그 정보를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유저스가 업데이트 될 때 릭을 업데이트하면 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티클도 전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죠? 뭐 속도가 느린 거야 말할 필요 없을 테고, 말씀드릴 필요 없을 테고, 너무 웻하죠? 웻이라는 건 좀 드라이의 반대말인데, 모든 업데이트를 그때그때 들어간 만큼 해줘야 되니까. 뭐 만약에 변하지 않는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다면 인베딩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는 절대 안 변하죠. 닉네임이나 이름을 변해도. 아니면 성별을 바꾸는 사람도 없겠죠. 생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퍼런싱은 RDB하고 굉장히 유사하는데, RDB의 포린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의 오브젝트 아이디를 컨택트 다큐먼트에 오브젝트 아이디 형태로 넣는 거죠. 근데 포린키에서 뭐 캐스케이드 같은 기능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항상 뭐 업데이트를 할 때 관련된 뭐 유저 오브젝트가 없어졌다 하면 컨택트에서도 다 수동으로 지워줘야 되고요. 뭐 컨택트를 로딩을 할 때 레이지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몽고DB에는 조인이 없어서 만약에 컨택트를 가져올 때 관련된 유저 정보도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컨택트 가져오는 쿼리를 한 번, 유저를 가져오는 쿼리를 한 번, 2번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이 2번 걸리니까 시간이 거의 2배로 걸리겠죠. 이걸 어플리케이션 레벨 조인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귀찮고 느리죠. 그리고 이게 ORM을 쓰면 좀 이걸 직접 구현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요즘 쓰고 있는 그 새 프로젝트에서 몽고DB를 또 쓰는데, 레일즈의 테나시티라는 잼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중 데이터베이스끼리의 어소시에이션을 관리를 해주는 잼인데, 그런 걸 쓰면 조금이라도 어플리케이션 레벨 조인을 손으로 구현해야 되는 사태는 좀 피할 수 있는데, 느린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레퍼런싱 역시 그 데이터의 크기가 작다 뿐이지 다큐먼트 그로스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음에서의 몽고DB를 쓴 결과는 굉장히 RDBMS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사실 골랐어요, 몽고DB를. 근데 쓰다 보니까 노에스큐엘로서의 특성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고민했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고민, 그런 걸
고민을 한 시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서비스가. 참 슬픈 얘기인데요. 아마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처음부터 좀 스케일러블한 구조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추후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을 할 것인지, 이거는 뭐 개발하시는 분들의 취향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발자가 잘 아는 걸 써서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추후에 스케일 아웃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실패까지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몽고DB를 NoSQL로서 쓰는 게 아마 가장 베스트 유즈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고 웬만한 오퍼레이션은 거의 RDBMS로 처리가 되니까요. 이번에 새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서 몽고DB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네,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몽고DB가 좋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 어떤 경우에 좋을 수 있나, 이런 걸 제가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콜렉션과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콜렉션도 마찬가지고 같은 콜렉션끼리도 관계가 있으면 조인이 안 되니까 그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요. 다큐먼트 그로스나 딜리트의 약한 점 때문에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사실 베스트 케이스죠, 몽고DB에. 그런 사례의 대표적인 게 채팅하고 로그 프로세싱 서비스죠. 그리고 라이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 속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대의 머신을 써서 추후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스케일아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RDBMS보다 몽고DB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고DB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최근에 어떤 개발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기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설치도 굉장히 간편하고, 다큐먼트 데이터 타입도 제이선이에요. 제이선은 다들 알죠? 만약에 저는 다른 NoSQL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카산드라나 HBase 같은 게 컬럼 패밀리라는 이 RDB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처음엔 많이 당황스럽죠. 근데 몽고DB는 거의 RDBMS하고 개념들이 1대1 매칭이 되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서비스에서도 몽고DB를 가능하면 좀 스케일아웃 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그런 채팅 로그나 아니면 로그 프로세싱, 로그도 제이선 포맷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MySQL을 쓰고 있는데 MySQL은 샤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몽고DB를 쓰자. 그러면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몽고DB를 진짜 써야 되나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이 필요 없는지, 작은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는지, 진짜 스키마 리스한 게 필요한지. 스키마가 있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몽고DB에서는 스키마가 없다 보니까 모든 다큐먼트가 각자의 스키마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 네임도 로우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RDBMS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데이터량이 굉장히 커지는 오버헤드가 있고,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확장성이 의미가 있냐, 이런 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트가 빨라야 된다 이러면, 사실 MySQL도 라이트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몽고DB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라이트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메모리에 쓰고 스토리지에 쓰고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다 몽고DB는 스케일아웃도 되니까 거의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스택 오버플로우에 보면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서비스가
몇 천만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이다. NoSQL, 카산드라, 몽고DB, HBase 이런 거 써야 되나? 근데 제가 본 질문 중에 80%는 그냥 MySQL 써라. 이게 왜냐면 MySQL은 굉장히 오래된 MySQL 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RDB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오퍼레이션은 그 인덱스 최적화나 뭐 버퍼 최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테이블별로 한 수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조인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인덱스를 잘 타게 하면 10초를 넘어가는 그 오퍼레이션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그 스케일아웃이 필요한가 하는 거는 그 로우 수가 10억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수억까지는 그냥 인덱스를 잘 걸어서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수십억도 그 RDB에서 테이블 파티셔닝을 잘 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서 굳이 몽고DB를 써야 하는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의 서비스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럴 테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주변에 써보는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그리고 몽고DB랑 다른 DB를 섞어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요. 일단 RDB하고 저희는 섞어 썼었는데 RDB랑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개발할 때 굉장히 거슬리기도 하고, 만약에 두 개를 조인해서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NoSQL의 도입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몽고DB를 써보고 나서 저의 그런 의견이 됐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